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현재 행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신을 입당하게 한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또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친노 운동권을 공천에서 배제한 이후에도 김종인,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여전히 신뢰와 공감대의 토대 위에 서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18%,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와 유관하다. 36%, 아직은 분간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와 유관한지 무관한지 분간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46%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와 무관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 현재 3,81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김무성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20대 총선에 나갈 후보로 대구 동갑 정종섭, 대구 달성 추경호, 대구 수성을 이인선 후보의 공천을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동을의 이재만, 서울 은평을의 유재길, 서울 송파을의 유영하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해서 결국 이들은 출마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김무성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와대와의 관계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총선의 승패와 무관하게 선거 이후 김무성 흔들기를 본격화하면서 오는 7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 장악을 위한 세력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모르면 당대표가 져야죠. 독단적으로 언론과 국민 앞에서 발표한 것은 당대표의 무책임한 행위이다.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 재산 공개를 하지 않은 행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30.2%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27,00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부 회장이 머리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군의 훈련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서울 시내의 주요 정부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구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당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가 열었지요. 어쨌든 말을 바꾼 셈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김무성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김무성 대표는 잘못된 공천으로 민심이 이반돼서 수도권 선거가 전멸 위기 상황이라며 당 대표로서 잘못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서 내용과 절차가 명백히 잘못된 세 곳을 무공천으로 관철했다 라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절반은 양보하고 절반은 관철한 반띵 쿠데타의 완성이었습니다. 황진아 사무총장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최고위에서 보류되어온 서울 은평구 을, 서울 송파구 을, 대구 동구갑, 대구 동구 을, 대구 달성군, 대구 수성구 을 중 대구 동구갑, 대구 달성군, 대구 수성구 을 세 곳을 상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을, 서울 송파구 을, 대구 동구 을은 토론 끝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공천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박계이기도 한 박종희 새누리당 제2사무부총장은 공천 갈등 봉합과 관련해 무공천 결정으로 출마하지 못하게 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종희 부총장은 어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에서 무공천으로 피해를 입게 된 후보 이재만, 유재길, 유영하 예비 후보들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소송이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당이 유재길 후보에게는 적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유재길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종적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건 명백한 피선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유재길 후보의 그 입장이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공당에서 공천을 주고 네. 무공천하면서 출마 기회를 봉쇄하는 이런 유례없는 일이 있어서 저도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재길 후보는 이제 뭐 다른 뭐 두 개 지역구의 이제 뭐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당을 상대로 내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당에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도 이 소송 대상이 되겠지만, 네. 또, 정치적으로, 또, 민사적으로도, 네. 이 당이 그 유승일 후보에게는 적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민사적으로도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당내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관념적이고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확장을 위해서는 진보, 민주화 운동 세력, 신운동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사회 약자, 소수자, 소외계층까지 다 포용하고 껴안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각을 세우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말대로라면은 친노 운동권 중심의 정체성을 바꾸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면서 수선을 떠는 시각에 대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 사무소 개소식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팩트TV에서 음성을 발췌했습니다. 우리 당은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상대적인 진보 정당입니다. 왼쪽으로는 진보를 포용하고 오른쪽으로는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우리 당 선거 이기려면 확장해야 합니다. 중도로 합리적 보수로 더욱 확장해야 됩니다. 유능한 전문가들 더 많이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확장을 위해서 진보 또 민주화운동 세력, 신운동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소외계층까지 다 포용하고 껴안아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 당보다 훨씬 진보, 훨씬 보수까지 다 껴안고 있는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그런 정당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정청래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 우리 당을 위해서 그 아픔을 사겼습니다. 아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천 탈락이었을 텐데 당을 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단합하자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4.16년대가 20대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할 후보 1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새누리당 후보들인데요. 세월호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피해자 가족을 모독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음해했다는 질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용남, 부산 남구갑 김정훈, 경북 상주 김종태, 서울 강남을 김종훈, 강원 춘천 김진태, 충남 보령 서천 김태흠, 부산 북강서갑 박민식, 경기 안양 동안을 심재철, 울산 동구 안효대, 경기 평택갑 원유철,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이완영, 부산 부산진을 이헌승, 대구 달서병 조원진,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 인천 서을 황우여, 경기 파주을 황진하,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 16명이고요.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로서는 새누리당 배준영, 인천 중동 강화 옹진에 출마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김순예,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편 4.16년대는 20대 총선 약속 의제로 세월호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특별검사 요청안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예, 조사다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 이런 요구지요. 네, 4.16년대 발표 내용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이죠. 2014년 4월 16일 날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국민들 보는 시선 사이에서 그대로 국가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민들이 함께 울었고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일념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오신 국민들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뒤돌아보면 사실 6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었던 이제 특별법과 또한 그 피해 구제 지원에 관련된 2개의 법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 진상규명 활동 자체는 국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활동 기한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18개월에서 9개월로 지금 마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혹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국민들의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그것을 존중해야 될 부분까지도 많은 그 모독적인 발언과 혹은 활동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이런 그 부분에서 방해를 했던 그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실제 국회에 다시 들어가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반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이 다시 한번 이 현 정부가 아닌 국민이다라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이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협과 양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진정한 민주주의자 무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기억해줄게. 자, 이제 관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저 세상 가는 길 무를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시는 친박상조 대표 환 인사드립니다. 닥쳐 이 새끼야. 내가 왜 죽어 이 새끼야. 3명을 날려도 유승민, 이재호가 돌아와도 무 20대 당선자 절대다수는 친박이란 점 잊지 마. 당신에게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야 환아, 총선 이후에는 우리 각하 노후를 극진히 보살펴드려라. 총선 끝나면 친박이다 탈박될 거 아이가.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라. 생각해봐. 박근혜 정권 끝남과 동시에 새누리당도 끝났어야 되겠냐. 우리는 손장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는 5년, 10년, 20년, 100년까지 영업해야지. 안 그러냐? 닥쳐! 이번에 공천 못 받은 3명의 민사소송 폭탄 기다리라고. 대선 가기 전에 당신 거리에 나 앉을걸? 그때도 영도다리에 가서 받아보고 한숨 쉴 건가? 내가 정말 웃겨서 정말 그런 쌍팔년도 컨셉으로 당신은 그러는 당신이 웃기지 않아? 괜찮다. 나한테는 138억의 재산이 있으니까. 야, 아무리 배상액이 커도 그렇지 138억까지 나오겠냐? 야, 그리고 내가 2번이나 공천이 좌절당한 경험이 있지 않니? 그래서 잘 알아. 견딜만한 아픔이야 이 새끼야.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데 좀 고마워할 줄 알아봐. 어제 부산 영도에서 최고위원 회의하러 서울로 올라오는 길, 그 교통편이 무사했지? 신에게 감사해야지. 만약 그 교통편에서 무슨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당신이 원치 않는 당신의 유고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원내대표 원유철이가 눈물 좀 닦으면서 좋은 분이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6장 남은 공천장에 도장 콱 찍고 그렇게 해서 6명이 다 공천되고. 뭐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날 위협하는 거야? 요새 무가 너무 까부는 경향이 있어. 치능적으로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봐. 영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좋겠어? 닥쳐 이 새끼야! 자, 이제 2분 문제 푸실 시간입니다. 지난해 이진당 국민총소득이 6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민총소득은 2006년 이후 10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국내 총생산도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말하는 국민 총소득은 GNI입니다. 반면에 한 나라의 모든 공장과 일터에서 그 나라 국민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합세해서 1년 동안 생산에 벌어들인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됐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영문약자로 무엇일까요? 국민 총소득이 GNI면 국내 총생산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쉽게 맞히시겠어요? 경제부총리 하셨으니까요. 예, 가끔 이런 퀴즈 문제를 접할 때면 나는 모멸감을 느껴요. 날 뭘로 보고 이런 퀴즈를 내나? 정답이나 맞히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자, 정답은? 예, 정답은 그 G로 시작하잖아. 정답은 GCS. 아니, 왜 GCS입니까? 국내 할 때 이 국은 그 한글의 영문 표기법에 따르면 G 아니야, G. GUK, G. 그리고 총은 C, 생산은 S 해서 GCS 아닌가? 이 새끼야, 너하고 같이 퀴즈를 푸는 나야말로 모멸감을 느낀다, 이 새끼야. 저런 무식한 새끼하고 퀴즈를 푸는 게 이게. 자, 138억대 자산가인 무. 정답 맞춰보시죠. 정답하러 가자. 정답은 국가의 생산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왔나. 이거 살펴보는 거 아니야? 자, 정답은 GPS. 에이, GPS는 그 내비게이션에서나 쓰이죠. 내가 실수했다. 정답은 GEE. 아니, GEE라니요? 소녀시대의 GEE? 그 노래가 사실 그 정권을 비판하는 민중가요야. 너 그거 아니야? 아니, 왜 민중가요입니까? 잘 들어봐. GGGG 베이비 베이비 GGGG 베이비 베이비. 야, 쥐새끼란 뜻이잖아. G 베이비. 이 노래가 나오던 시기에 권력자를 풍자한 것이지. 한 줌밖에 안 남았지만 친이계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친쥐계란 말이냐? 이러지 않겠냐고? 쥐소리 들어도 후보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울걸? 야, 화나. 진정한 권력은 말이다. 권력자한테 잘 보여서 얻게 되는 게 아니야. 권력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라고, 이 새끼야. 아니, 저 인간이 왜 갑자기 목에 힘을 주지? 환각 상태인지 아닌지 도핑 테스트 해봐야겠구만. 닥쳐, 이 새끼야. 자, 오늘도 정답 여러분이 맞춰주십시오.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3억 분의 1의 남자 레드스톤이 협찬해 주셨습니다. 몰랐던 중국의 권부 사정도 상세히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빨리 읽혀지는 책입니다.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마타올님 정답 진돗개. 네, 정답을 많이 올렸는데 잘 안 뽑히네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고향은 경상도인데 대학 때문에 올라와서 벌써 취준생이 됐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매일같이 씁쓸한 나날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취준생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 변화를 위해서라도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좀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죠. 제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네요. 조금 있으면 집 문제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같이 읽을 수 있게 책 보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페르마타올님, 님이 못나서 혹은 무능해서 불성실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요. 예,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시대 환경 바꾸는데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닉네임을 설정하세요님. 정답 진돗개. 허나 이번에 책 받을 수 있겠나? 그럼요. 진돗개처럼 옥새를 물고 달아나도 다시 집을 잘 찾아오는 무처럼 진돗개 맞아요. 이런 이 새끼가. 선물 때리라고.
네. 이 양반 풍자 능력 대단하시네. 닉네임을 설정하세요님께 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예, 오늘처럼 한겨레 김태규 기자 빨리 만나고 싶은 날도 없을 겁니다. 예,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무성 대표 뭐 6군데 단 한 군데도 공천장에 도장 찍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니 어떻게 타협을 본 겁니까? 후퇴를 한 겁니까? 이거 뭐 결국에는 세 곳은 관철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곳이면 대구 동을,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을, 이재호 의원의 서울 은평을, 네. 그리고 서울 송파을인데요. 예. 이 세 곳은 무공천 지역으로 남게 됐고요. 하하.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구 동을의 이재만 예비 후보, 서울 은평을의 유재길 예비 후보, 예. 서울 송파을의 유영하 예비 후보는 아예 이번 총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상징적인데요. 일단 어제 우리 김태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배신자 넘버원이고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외 최고의 친박, 원외 친박 넘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승민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이재만 후보와 유영하 후보 아주 빅엿을 먹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 곳이냐를 따져보면 예. 유승민 의원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재호 의원은 그 계속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기차게 쓴소리를 해왔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배제가 되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이것은 살려야 된다고 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원외 중에 최고 친박이라는 유영하 전 인권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 김무성 대표가 많이 좀 싫어한대요. 예, 그리고 이분이 좀 그 인권위 상임위원 할 때도 본인 직급보다 더 높게 그 관용차를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등 좀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까불었군요. 뭐 까불고 뭐 진상이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애초에 작전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 곳은 죽어도 공천을 못 주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예. 근데 그 협상용으로 5곳, 6곳을 던져 놓은 것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타협하고 봉합하는 그런 모양새로 예. 다른 곳에는 도장을 찍어주고 이 세 곳은 남겨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에 그 최고위 회의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의원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 대표로서 잘못된 공관위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내용과 절차가 명백히 잘못된 세 곳을 무공천으로 관철을 시켰고 그리고 그 당의 갈등을 봉합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 뭐 이렇게 예. 엄청나게 포장을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자 어쨌든 뭐 친박은 뭐 이 정도 타협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김무성 가만둘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거죠.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진짜 버텼다면 예. 정말 손 쓸 방법도 없이 모두 무공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정도라도 해줘서 그나마 봉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 유승민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유승민 의원을 사실상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를 이제 갈고 있을 것이고요. 예.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서 구제된 사람이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이인선 전 경북도 부지사인데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폴리패서라고 할 수 있는 정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렇게 구제됐다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좀 아쉽고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혼이 좀 나야 되는데. 그렇죠. 혼이 좀 나고 좀 학교로 돌아가서도 좀 면목 없고 좀 4년 동안 한 일도 없게 되고 좀 이런 난처한 상황이 좀 벌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판에 구제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저는 청와대가 궁금하거든요. 뭐 친박보다도 사실 친박의 모든 행동 또 이 발언 이게 다 청와대의 컨트롤 그 라인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가라면 그렇죠. 또 뭐 싸우라면 혹은 짓밟으라면 또 그렇게 행동대장 역할을 했었고요. 자, 청와대는 어떻게 나올까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총선 이후라도 반드시 어떻게든 그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총선 이후에는 이제 당권을 두고 한바탕 그 쟁투가 벌어질 것이고 김무성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절대로 발을 디딜 수 없게 손을 쓸 것 같고요. 아마 뭐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진박들을 내세워서 당을 완전하게 접수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총선 이후 상황이 더 주목되는 새누리당입니다.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은평을 같은 경우에는 이재호 의원이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새누리당의 후보가 나왔다면 상당히 그 혼전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든지 어찌 보면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야 구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하면서 사실상의 일려 다야 구도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새누리당의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새누리당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고요. 뭐 그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제 그 이쪽에 다른 무소속 후보가 없어서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승천 후보라는 분을 단수 공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 이승천 이렇게 양자 구도가 되는데 뭐 이재만 후보가 새누리당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손쉬운 승부가 되니까 유승민 의원도 뭐 상당히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참 지금 고마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어쨌든 아주 전국적인 뭐 그 전보다 더 전 국민적인 이제 주목을 받고 인지도를 높이고 또 뭐 출마 선언문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한테는 전혀 나쁠 게 없는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치가 떨리는 또 며칠이었겠고요. 치를 떨고 잠을 못 자고 그랬겠죠. 예, 민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던데 이것 때문에도 잠을 못 주무시면은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자, 국민의당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공천을 받아놓고 출마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사하갑 그리고 수원 병, 뭐 강원 춘천 이런 곳에서 출마를 아예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아니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제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기탁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00만 원. 근데 1,500만 원을 냈으면 나중에 1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그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잘 아시겠죠, 우리 김 PD님은. 10% 넘으면 절반 받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민의당 후보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자신이 없는 거죠. 10%나 15%나. 그렇게 되면 1,500만 원, 그 돈을 이제 모두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그 후보 등록 전에 그러면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게 낫겠다. 예. 이런 뭐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게 예. 어쨌든 완주를 하든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해서 이름을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단일화를 해도 하라는 게 중앙당의 입장이었는데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거는 지금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상당히 지금 분개를 하고 있고 박선숙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장을 받은 사람들이 완주 의사를 밝혀놓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단일화에 합의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공천 기회를 빼앗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출당이나 제명 이런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상당히 분개한 상황입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 1,500만 원 보전해 줄 테니까 나가라 이럴 것 같습니다. 어제죠. 재산 등록, 재산 공개됐는데 예. 그 안철수 대표가 1,600억대 재산으로 국회의원 중에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500만 원이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분이? 예. 하여간 국민의당, 이거 뭐 무슨 야권 통합 때문에 나갈 후보들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뭐 등록도 안 하는 공천장 받고 말이죠. 이게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하죠. 그분들 개인 입장에서는요. 예. 네. 당의 현실이 참 암울하고 우울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까? 거의 뭐 정말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하겠다는 이른바 여권 지지자 그 수준까지 떨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매주 주례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예. 3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36%. 네. 올해 조사 결과로는 최저치입니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조사였는데요. 예. 36%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예. 그럼 부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그걸 물어봤을 때,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 이게 16%로 가장 높았는데, 예. 이번 주에 들어서는, 공천 문제, 선거 개입, 이 항목이 처음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5%, 응답자의 5%가 요걸 꼽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승민 말려 죽이기, 유승민 숙청, 그에 따른 무소속 출마 탈당, 뭐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은 총선 이후에 아무리 뭐 진박이 다수를 점하는 여당이 된다 한들 그 진박이 뭐 이제는 물러날 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레임덕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일단은 지금의 19대 국회가 예. 친박보다는 비박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진박으로 이제 국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감안을 해보면 어쨌든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질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뭐 국민의 민심과는 상관없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새누리당이 제대로 지원을 해주면 레임덕에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20대 총선 결과가 중요하겠죠. 예. 야권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가 정말 국회답게 행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국정장악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레임덕에 빠지느냐 그런 부분이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언니가 보고 있다. 저희가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정치 한 건에서 하기 전에 그 목소리가 네네. 정유경 기자 목소리라면서요? 정유경 기자입니다. 아, 예. 저는 성우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뭐 한겨레 흔치 않은 목소리라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도 예. 저희가 성우처럼 잘 부려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연기 네. 혹시 뭐 하셨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제는 프로 성우를 쓴 줄 알았는데, 예, 그렇군요. 네. 정유경 기자님. 예. 언니가 보고 있다. 이번 주 거 어떻게 제작이 됐습니까? 예, 벌써 지금 팟빵에 올라갔고요. 예. 그 주제들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듯이 김무성 대표의 그 도장 쿠데타 그걸 잡아봤습니다. 예. 뭐 도장을 갖고 튀었다는 얘기도 있고, 김무성 대표는 도장 아니다, 저 당사에다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또 영도다리 앞에서 여러 가지 설정샷도 찍고 자갈치 시장에서 원효청 원내대표와 소주 한 잔 기울이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많은데, 예.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출입 기자들이 아주 재밌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예. 예, 주말에 많이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좀 열심히 듣고 있는 방송이기도 한데, 자, 올라왔군요. 예. 자, 오늘도 김태규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이현정 씨 현지에 계신데요. 연결해 봅니다. 이현정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입니다. 유채꽃이 만발할 시기죠? 네, 지금 가장 이제 이쁠 때 들어섰죠. 예. 어떻습니까? 유채꽃. 제주도에만 피는 꽃인가요? 아니요. 우리 남부 지역 육지에서도 피는 거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은 유채꽃이 보기 좋으러 심은 건 아니거든요, 저게. 아, 그래요? 예, 저게 먹으려고 일부러 심은 식용식물입니다. 아, 먹으려고요? 아. 예, 저게 콩기름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름이고요, 좋고요. 예. 그리고 저거 이제 유채 나물도 데쳐 먹고 겉절이도 해 먹고 또 벌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저 유채꽃에. 예. 그래서 일부러 이제 심은 식용식물이고요.
제가 오늘 뭐 유채꽃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해보다는 이게 사실 제주 하면 이 안치환 가수의 작곡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를 보면 그 가사말에 보면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이런 말이 좀 있어요. 예. 어둠 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꽃이여. 이게 사실 제주 4.3을 좀 얘기한 건데요. 이게 유채꽃이 해안가도 많지만 중산간 마을에 많은데 제주 4.3 때 이 중산간 마을이 무려 95%가 마을이 불탔거든요. 100% 중에 95%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학살도 당하고 또 성산 쪽에 광치기 해변에 유채꽃이 이쁜데 거기서도 국가폭력에 의해서 많은 제주민들이 학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채꽃이 그런 피해 젖은 유채꽃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마침 가시리 제주 동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인데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살당하고 소계령으로 또 한라산으로 도망가거나 해안가로 쫓겨났던 마을에 유채꽃 축제를 해요. 다음 달에. 예, 그래서 이곳에는 뭐 따라비 오름이나 큰 사슴이 오름 등 상당히 좀 자연환경이 매우 좋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도 유명한데 녹산로라고 유채꽃길이 상당히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데 기회 되시는 분은 다음 달에 9일 10일 날 유채꽃 축제 가시리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제주 4.3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이 국가폭력으로 주민들이 구속되고 또 징역 살고 또 수억 원의 벌금까지 내는 곳도 있습니다. 제주에 현재. 어디입니까? 제주 남쪽에 그 서귀포 옆에 강정마을인데요. 강정마을. 예. 이곳에서 또 영화제를 다음 달에 하나 해요. 해군 기지가 완공되더라도 평화마을로 가겠다. 그 의지를 마을 분들이나 또 다른 많은 그 육지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 많은 영화를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반전, 평화, 인권 이런 주제로 영화를 상영하고 관람료는 또 무료라고. 또 좀 있으면 4.16 세월호 2주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다큐도 이날 상영한다고 하는데 4월 23일, 26일 4일 동안 강정마을에서 하는데 제주의 봄의 기운을 가시리 중산간 마을 그리고 강정 평화영화제에서 느낄 수 있겠다 생각해보고요. 제주의 이런 멋과 또 제주의 역사적 자취 이런 것들 잘 보존돼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요즘 뭐 제주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 곳곳에 뭐 엄청난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제주도가 과거의 제주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라산 중산간 지대나 곶자왈 환경보호 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계 자본이 또 계속 밀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개발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도정의 문제가 같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제주 도정의 최고 비전이 바로 국제자유도시 건설입니다. 겉은 번드르하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사람, 상품, 자본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문제는 이 자본이라는 건 이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간에 단기간에 최대 수익을 내는 곳에 집중했다가 또 돈이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막개발시키고 그래서 이 제주 환경 파괴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게 지금 보면 이게 바로 제주의 환경 자원을 활용한 창조경제 구현이라고 하고 있어요. 참. 창조경제의 메카이자 동북아의 사랑을 받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 박근혜 정부 뭐 창조 정부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는데 이게 환경 자원 활용이 아니라 파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주에서 좀 그 반가운 그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작년 3월에요. 예대동이라는 곳에 그 버자야라는 외국 자본이 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주민들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유원지인데 유원지에 맞지 않는 시설, 유원지는 이게 공공성을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한테 그 분양형 숙박시설들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게 잘못됐다 해서 네. 사업이 원천 무효고 네. 그 강제로 토지 수용하는 게 무효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제주도하고 JDC라고 국제제도시개발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네. 그 버자야 사업을 계속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네. 그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요. 19대 국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만은 네네. 5월 31일까지 이것을 계속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5월 31일까지 19대 국회에서 이게 처리되지 않도록 네. 저지 노력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를 국제 자유도시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세계 환경 수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말로만 유네스코 자연 3관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라산 중산간부터 해서 많은 환경 보호 지역을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도 관심을 가져야지만 국제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관심 갖고 또 이번에 새로운 이제 19대 국회 끝나가지만 20대 국회도 많이 요구를 해서 제주도를 많이 지켜야 되고 이 제주도가 잘 지속 가능하게 지켜지는 게 또 제주도의 가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냥 혹시 마지막으로 예. 제가 자연환경 해설사니까 이 방송 듣는 분한테 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 게 예. 마침 저희 4월 16, 17일 날 또 저희 동네에서는 곶자월 축제를 해요. 예. 그래서 4월 16일 날 토요일 날 혹시 모임 단체에서 저희 서쪽에 있는 저질이 오신다고 하면 예, 저한테 사전에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동네 오름이나 곶자왈 이렇게 무료로 해설해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전화번호. 예, 010 6400 예. 2229입니다. 예. 우리 이현정 해설사한테 제가 해설을 받아봤는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현정 해설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시간입니다. 민중해설이 이완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롯데제과 주주총회에서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 49년 만에 롯데제과 등기 이사에서 물러났군요. 어제가 이제 그 슈퍼 주총데이라고 불렸었던 날인데 롯데제과의 주주총회가 열렸고 예상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이 49년 만에 롯데제과는 사실 그 한국 롯데의 모태 같은 회사였었죠. 제일 먼저 롯데가 껌을 만들어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신격호 총괄 회장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이제 신격호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롯데가 선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 차남인 신동빈 회장 중심으로 원 롯데라고 하죠. 한 명의 롯데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작년도 롯데제과가 장사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굉장히 내수가 부진했었을 텐데도 매출이 2조 2,579억 원, 영업이익이 1,445억 원. 뭐 과접한 회사치고는 상당히 장사를 잘한 성적표를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뭐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이 물러나는 건 예견이 됐었던 거고,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이 주주총회 내용을 지켜보게 됐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꽤 괜찮은 성적표를 손에 쥔 상태에서 김용수 대표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빼빼로와 초코파이를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해외 성장 기반을 확대할 것. 이게 이제 올해 목표라는 겁니다. 뭐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초코파이는 원조가 오리온이죠. 롯데제과의 간판 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코파이는 이제 일반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롯데도 초코파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초코파이가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롯데제과의 해외 진출의 뭐 효자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눈길을 끄는 건 빼빼로를 앞세워서 해외 성장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작년도 11월에 그 고무맛 빼빼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11월이 되면 롯데제과의 빼빼로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요. 예. 11월 25일에 롯데제과가 식약처로부터 주의를 받아서 결국은 화이트 쿠키 빼빼로 그리고 가나 초코바 아몬드 500상자를 긴급 리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거의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리콜이 된 이유가 뭐냐면 빼빼로 데이를 맞아서 빼빼로가 불티나게 팔렸는데 11월 초부터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인터넷 포털에 올린 겁니다. 예. 빼빼로에서 고무 냄새가 난다고. 무슨 냄새냐 도대체.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식품의약안전처가 롯데제과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할 것을 권고를 했고, 근데 롯데가 이때 비밀 작전을 펼치듯이 그 제품의 전량 수거에 나서서 수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롯데제과가 보여줬던 행태가 제가 아직도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롯데제과의 해명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빼빼로를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잉크가 덜 마른 포장 상자에 제품을 담는 바람에 잉크 냄새가 과자에 스며든 것이지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롯데제과의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빼빼로에 잉크 맛이 냄새가 확 날 정도로 배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리가 없죠. 당연하죠. 잉크는 우리가 잉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잉크를 저희가 드링크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잉크가 그렇게 냄새가 확 날 정도로 배었으면은 무해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제과는 일단 해명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었고요. 제가 더 화가 난 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음식 문제 가지고는요. 예. 기자들이 엠바고 요청을 잘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냐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체에 유해한 음식들이 있는데 보도 자제를 해달라 하고 엠바고를 걸면 예. 기자들은 거의 백발백중 그 엠바고를 깨버립니다. 깨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사를 하는 동안에도 소비자들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이 음식에 관련된 보도는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식품의약처 안전처가 리콜을 하라고 롯데제과에게 지시를 하기 전까지 롯데제과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뭐 주요 검색 포털에서 고무맛 빼빼로 치면 관련한 포스트들이 뭐 수십 건씩 나오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롯데제과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의 그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요. 그리고 더 나빴었던 건 뭐냐면 리콜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 사실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전까지 그냥 은밀하게 비밀 작전을 펼치듯이 리콜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리콜하는 과정에서 이미 5만 상자가 넘는 빼빼로가 유통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아이고 이런. 제일 도덕적으로 하려면 이런 문제가 딱 생기면 즉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빼빼로 사는 걸 중단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어야 되는데 예. 그 당시 롯데 내부 문건을 보면 오너의 지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속하게 비밀리에 이걸 다 회수하라. 뭐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 잉크맛 빼빼로를 먹든 말든 어쨌든 우리만 살고 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식약처의 그 지시 이후에 은밀하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이 빼빼로를 수거를 하다가 한 언론이 17일에 이 사건을 11월 17일에요.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롯데는 그때까지도 이 사실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에서도 은밀하게 회수만 했을 뿐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먹는 건데도 공표를 하지 않고 예. 결국은 이 뒤에 이제 언론 보도를 어떻게 통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더 확산되지 않고 유야무야가 되면서 고무맛 빼빼로 사건이 이렇게 묻혀버리고 말았었죠. 예. 이제 제가 이 빼빼로를 가지고 롯데제과가 해외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너희들 진짜 해외에서는 이러지 마라. 해외에서는 진짜 이
서구 사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잘못하면 기업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이런 예. 상황이 한번 터지면요. 그런데 롯데는 버젓이 올해에도 빼빼로 데이 행사를 할 거고 빼빼로는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종도 울리지 못하고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제과는 작년에 1,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죠. 예. 제가 이제 이런 소식을 들으면 뭐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빨리 우리나라 재벌들, 돈 많이 버는 회사들 법인세 저는 인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세 인상 문제만 나오면 재계나 그 정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법인세를 세계적으로 다 인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높이면 국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간다고, 우리나라를 버리고 나갈 거라고, 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장담하는데 법인세 50%까지 높여도요. 한국의 재벌들은 해외로 안 나갑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재벌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외국 같으면은 문 닫아야 될 사건인데 지금은 사실은 알려지지도 않고 고무마 빼빼로를 5만 상자나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도 유통을 시킨 회사가 버젓이 지금 주주총회를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재벌하기 좋은 나라가 없죠. 이런 부도덕성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재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가혹하고 강도 높은 그 조세 구조를 갖더라도 저는 이 재벌들이 뭐라고 반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빼빼로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한다길래 다시 한번 이 롯데제과의 좀 부도덕성이 생각이 나서 예. 오늘 이제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그 빼빼로 이 뭐 11월 11일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유통된다고 해서 사실 그때 방송사에서는 빼빼로 데이에 빼짜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이게 또 광고가 된다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11월 11일 또 잊어버려야 되겠네요. 진짜 이런 부도덕한 회사에 대해서 도움을 줄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예.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년째 이 2만 달러대인데 예전에 그 MB가 자기가 집권하면은 4만 달러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웃겼었던 개그였었죠. 예. 이제 어제 한국은행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 국민 계정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잠정 수치이긴 합니다만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7,430달러. 그래서 2014년에 비해서 2.6%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1인당 국민 소득이 감소를 한 건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김용민 PD님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불편하신 얘기실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하고도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감소를 한 건 아마 환율 영향이 제일 컸을 겁니다. 저희 원화 가치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수치를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봐라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경제를 못했으면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몇 년 만에 감소를 하는 거냐. 2009년에 한번 감소한 이후에 거의 감소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용기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저는 국민소득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이제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였었던 2009년에 한번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 2010년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했다가 이제 작년에는 그 환율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6년 만에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소득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어제 그 여러 그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야 된다.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기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탈성장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경제대국의 컴플렉스를 빨리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요. 예. 도대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7,000달러라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1년 소득이.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부족하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재작년인가요? 그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 대표셨을 텐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했었고요. 우리나라 제1야당이 드디어 국민들의 소득이 먼저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이 참 고마웠었거든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한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냐. 문재인 대표께서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던 건 국민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그 소득이 소비로 연결이 되고 내수 기반 경제가 확장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라는 결론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능한 이야기냐. 가능하다고 본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고 본다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방점이 우리가 이제 아직도 계속해서 그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소득주도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의 초점은 소득주도 성장론이건 신자유주의적 성장론이건 성장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득주도를 하는데 성장을 못하면 어떠냐는 거죠. 성장을 하지 않아도 한국 경제의 캐퍼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져 있다라는 것이 제 믿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탈성장론 얘기하면 표가 우수수 떨어지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자분들께서도 싫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예.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를 실천한 이후에 예견됐던 거지만 경제가 몰락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 아베노믹스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었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도시자 대학이라는 대학교에 여자 교수님이신데 하마노리코라는 교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베노믹스는 그 병신노믹스다 하고 신랄하게 조롱을 하면서 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일본은 우아하고 품위 있게 늙어갈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경제 규모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경제 규모냐?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성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아베처럼 수출에 목을 매다 보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조를 한다. 예. 그래야지 이제 단가가 싸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리고 내수도 나아지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는 더 성장하자. 더 대국이 되자. 이 컴플렉스를 완전히 떨쳐내자. 우리는 충분히 성장해 있다.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예. 그래서 이미 지금 벌어놓은 부를 가지고 국민들이 더 풍요롭고 더 효율적으로 사는 길을 고민을 하자. 예. 그래서 우리는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늙어갈 준비를 하자. 이 이야기를 이제 그 도시자 대학교의 하마노리코 교수가 한 거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지금 한국 경제 캐퍼가 1인당 국민소득 27,000달러라는 수치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치냐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걸 올바로 나누기만 하면 성장 속도가 조금 더뎌지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둬야 될 때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용기를 내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총선이 그 경제 정책을 심판하겠다는 게 이제 제1야당의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요. 그 전제가 이렇게 흘러갈까봐 저는 조금 두려운 겁니다. 예. 박근혜가 맡았기 때문에 이명박이 5년하고 박근혜가 3년 더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더 못하고 있지 않냐. 봐라,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저 또라이들이 8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성장을 더 못하고 있지 않냐. 라는 문의로 흐를까봐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예. 더 성장해야 된다가 아니고 더 잘 분배해야 된다가 돼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제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그 책의 대목을 한 대목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예. 리셋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직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을 이끌고 계셨던 정태인 원장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름으로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 과제,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한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정태인 원장님이 쓴 서문을 보고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정태인 원장님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셨었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을 책에 서문에 쓰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시에 대해 이정우 당시 정책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 KDI에 용역을 해 이 각각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KDI와 이정우 팀이 2개의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표현하길 경쟁력 아젠다 보고서라고 했던 KDI 보고서는 2005년 1월 25일 보고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기조를 버리지 말자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반면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정우 위원장이 2005년 2월 16일 제출한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래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보고서 동반성장의 길은 채택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의 대통령 보고서는 관련 청와대 내의 직제에다가 코멘트를 붙여서 마지막에 대통령이 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수석, 경제부장관, 정책실장은 우리의 보고서에 줄줄이 내용은 참신하지만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꼬리를 달았다.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 수고했다고 짤막하게 치하했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었다. 언론이 경제개혁 3인방이라고 이름 붙였던 3명 중 이동걸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은 2004년 11월에 나는 2005년 5월에 그리고 이정우 위원장은 2005년 7월에 사표를 냈다. 우리는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실력도 없었고 바깥의 시민사회와 청와대 안에 참모들을 조직해서 대통령을 설득할 정도의 정치력은 더더구나 부족했다. 임기 초 정책 목표를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잡아야 한다는 삼성과 이광재의 주장을 놓고 논쟁을 벌였던 것에 이어 또 한 번 정책 기조를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인 셈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시장의 길을 택했고 결국 그 기조가 한미 FTA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제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이시죠. 예. 이정우 교수와 정태인 원장, 이동걸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 경제개혁 3인방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 들어가서 시장의 길을 버립시다.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납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같은 이상한 목표를 잡지 맙시다. 그리고 이름은 동반성장의 길이었지만 어쨌든 이들 경제개혁 3인방에 내세웠었던 건 뭐냐면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꿉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두 갈래의 보고서가 올라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선택을 했었던 건 KDI의 보고서였던 거죠. 우리가 민주정부가 집권을 한다고 해서 혹은 총선에서 제1야당이 승리를 한다고 해서 이 뿌리 깊은 사회에 박혀있는 지금 이 그 서문에 따르면 임기 초기에 자기들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제일 먼저 이광재와 삼성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고 했었던 이광재와 삼성 일파와 한번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졌고 나중에도 져서 결국은 3명 다 물러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경제의 토대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민주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재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경제 철학은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입김을 행사를 할 것이고 여전히 성장 주도의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려 할 것이고 그래서 분배와 시장의 길을 포기를 하는 새로운 경제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실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 달러대다.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7천 달러나 되는데 4인 가족으로 하면은 평균 다 4인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예. 왜 우리 국민은 불행한가? 이 문제의 초점은 성장의 길이 아니고 분배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저는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더 강하게 이 부분에 굳은 신념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삼성과 재벌들이 이끌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조금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민소득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성장률이 그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는 뭐 수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도 네, 불구하고 예, 우리가 성장 신화를 너무나 쫓아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사실 또 그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이를테면 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보면은 또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방글라데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요롭다는 우리 사회는 행복 지수가 상당히 낮고요. 그렇죠. 예, 예. 소득이 성장이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핵심 요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봤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전 원래부터 전폭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또 주말에 또 종합편에서 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또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노동개혁뿐 아니라 야당개혁까지 선도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직까지 짐 싸고 나가지 않고 있는 친노와 운동권을 향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퇴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
변화된 시기에 교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힌 친노운동권에게 염을 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다. 이들은 순순히 공천에서 퇴출된 것에 수긍했지만 언제든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임이 자명하다. 특히 이들의 왕초인 문재인은 8.15 광복 이후 최대 경축 이벤트인 천추의 역적 정청래 낙천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운동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말을 늘어놓음으로써 종북 좌파의 수괴로서의 진면모를 과시했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로서 천추의 한이들 참혹하고 참담하며 참변에 가까운 대가를 톡톡히 맛볼 날만 남은 것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저지해서 국채를 지킨 야당의 장외투쟁 때마다 딴죽을 갈고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는 탈당해서 야당표를 갈라먹은 창조경제시대 최고의 파트너인 비노 반노들은 저 수구 부패 독선 모렴치의 화신 진노운동권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낮부터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13도로 예년 기온을 1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김무성의 반띵 쿠데타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거지 어차피 새누리당 후보를 내세워도 무소속 유승민이 당선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 유승민이 박근혜를 이긴 게 되고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김무성이 무공천했잖아. 그러면 유승민 승리는 김 빠지게 돼. 김무성으로서는 유승민을 견제한 셈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친박은 왜 김무성 주장에 합의해줬을까? 유승민 발 박근혜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